빠르게 이번 수업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사실 그냥 뭐 딥러닝 뭐의 발전사 뭐 응용 이런 내용들이라 그냥 빠르게 여러분들이 또 상당 부분 이미 아는 내용들도 많을 테고 넘어갈 텐데,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정의라든가 약간 수학적인 정의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잘 음미를 해주면 사실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의 거의 반 이상은 사실 지난 시간에 이런 기본적인 원리나 정리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고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음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모든 머신러닝 AI는 학습과 추론,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러닝과 실제 적용으로 항상 이분법으로 분리된다. 이게 모든 AI 기술들의 그냥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데 사실 단점이 더 큽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를 다루는 게 사실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들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어떤 의미들, 그 다음에 차이점, 그 다음에 확률적인 정의, 그리고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주고 있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의 이런 구분법 말고도 다른 종류의,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프 이론적인 그런 구분법이 있다. 그래프로 어떤 인풋과 아웃풋을 변수를 표시하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데, 인과관계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밑에서 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양쪽으로 다 가는 경우, 그때는 화살표 표시가 사실 양쪽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귀찮으니까 그냥 화살표 표시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그래서 이러한 구분법도 상당히 중요한 나중에 쓸 수 있는 방법론이다라는 얘기죠. 이 첫 번째 제너티브 모델은 현재 대세죠. 모든 생성형 AI가 사실은 이런 구조란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쩌고 저쩌고 모델들도 사실은 수학 이론적으로 보면 딱 그냥 요 그래프 하나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수학적인 테크닉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게 디테일에 신경을 안 쓰고 정말 핵심적인 개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디스크립티브 모델은 뭔가 구분을 한다, 아니면 뭔가를 차이를 찾아낸다, 이런 뜻이죠. 디스크리미티브가. 그래서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찾아내는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를 했고, 양쪽 방향으로 다 진행되는 모델, 이런 에너지 베이스 모델이 있고, 이것들이 심심치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종류의 분류 모델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포함해서 질문 있나요? 이제 옛날 얘기를 빨리 하고 일장을 끝내기 전에 아무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딥러닝이
뭐 한번 이렇게 두 번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 그랬었죠. 그래서 두 번째 어려운 시기가 한 80년대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다시 부활하게 됐고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에 AI가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죠.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은 하드웨어가 발전했고 80년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다. 나중에 4장쯤에서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제 힌튼이라는 교수가 사실은 이런 문제들 대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AI 부활의 가장 큰 공헌자는 제프리 힌튼 교수다. 토론토 대학에 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그만큼 기여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많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세 사람이 2018년인가에 튜링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뭐 거의 노벨상급으로 굉장히 유명한 상이죠. 세 분이 받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힌튼이고 왼쪽 이르큰 교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분이 벤지오 교수라고 또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분이 앤드류이라는 전 스탠포드 교수가 되겠는데 이분은 뭐 상 받는 데에는 끼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소 젊은 분이라. 자, 그리고 뭐 딥러닝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 꽤 역사가 깁니다. 한 거의 1950년 말부터 기초적인 개념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꽤 오래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쭉 읽어보면 나중에 서로 어떤 것들이 먼저 발명이 됐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가 영향을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머신러닝이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머신러닝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뉴럴 네트워크에 관한 뭐 언급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 머신러닝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 그냥 one of them이지 전부는 아니다 라는 얘기고 어쨌든 이게 요즘은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 언급한 대로 생물학적인 어떤 탄생 배경이 있다. 사람 두뇌의 뉴런을 좀 뭐라 그럴까요? 전기공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신호처리적으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뉴런이 있으면 어떤 정보에 전달하는 실제 그 뉴런의 그 뭐라 그러죠?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엑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뉴런에 이제 연결되는 부위들을 보통 이런 덴드라이트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신경돌기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다른 뉴런에서 많이 오는 신호들이 여기서 더해지고 상수항이 곱해 그러니까 가중평균으로 더해지고 상수항이 더해지는 그런 형태의 액션이 여기서 일어나고 실제 바이올로지컬하게 그 결과가 액선을 통해서
신호가 나간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전기공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게 인공신경 아티피셜 뉴런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사실은 알아도 되는데, 좀 디테일로 가면은 사실은 실제 생물학적인 뉴런하고 이 전기공학적인 모델링하고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신호의 전달 방법이 다릅니다. 이 생물학적인, 이거는 그냥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참고로 뭐 알아두면 재미난 얘기죠. 네. 생물학적인 뉴런은 정보 전달이 신호의 크기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신호가 얼마큼 자주 파이어링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펄스를 보냅니다. 그 펄스 간의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한 리스판스를 나타내는 거고, 신호 간의 간격이, 펄스 간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러니까 띄엄띄엄 펄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리스판스가 작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공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주기의 역수, 즉 프리퀀시가 되죠. 프리퀀시를 사실은 이 전기공학에서 매그니튜드로 매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지가 않다, 실제로는. 실제 저기서 인풋과 아웃풋의 신호들의 형태나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도는 그러면 생물학적인 뉴런하고 동일하게 인공신경망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크기를 신호의 크기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정보의 크기를 펄스의 주파수로 표현하는 그런 신경 뉴런을 실제로 인공신경을 만드는 것을, 그런 연구 분야가 있죠. 스파이크 뉴럴넷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큰 성공을 못 거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포텐셜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더하고 그냥 가중치를 만들고 뭐 더하고 이런 연산, 이런 것들은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션 또는 애파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하면 사실은 인공신경망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뭐 여러분들이 전기공학부 학생들은 다 들은 얘기지만 시너비 시스템에서 배운 선형 시스템하고 동일합니다.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선형 시스템이나 뉴럴 네트워크나 똑같아져 버리죠. 그럼 이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차이점은 여기에 논리니어 펑션을 하나 붙인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이런 형태의 논리니어한 형태를 붙여서 아주 큰 음수가 나오면 아웃풋이 없고, 아주 큰 양수가 나오면 세츄레이트 되고, 뭐 중간쯤에서 약간 리니어하게 변하는 이런 넌리니어한 함수, 이런 거를 뭐 함수 형태를 표시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대체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쓰거나, 초창기에 이런 걸 많이 썼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들 들어봤겠지만 렐루라고 해서 음수일 때는 올 제로, 양수일 때는 그냥 아이덴티티 y equal x가 되는 그런 펑션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뉴런이 이와 같은 뭔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거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나왔던 이런 블락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평행하게 만들고, 하나의 레이어라고 하죠.
다음에 그 레이어들을 또 여러 개 쌓는 구조를 만든 것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런을 한 3개, 이거는 그냥 뉴런은 아니고 그냥 인풋 노드라고 보면 되고, 뉴런 2개, 3개 인풋에서 가중치로 W1, W2, W3를 X1, X2, X3에다 곱하고 더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더하고 논리니어 펑션 통과시키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 아웃풋을 또 다른 똑같은 방식으로 오퍼레이션을 취하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이제 요거는 2레이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인풋은 보통 레이어로 카운트를 안 합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거고, 뭐 2레이어가 아니고 3레이어, 4레이어, 5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 같으면 저게 한 1000개 이상의 레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챗GPT 같으면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한 몇천 레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네트워크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CNN이라는 구조가 나왔었고, 98년에, 12년에 힌튼 교수 그룹에서 이제 CNN을 이용해서 사람이 물체를 인식하는 성능을 거의 넘어서는 알렉스넷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타임 시리즈, 타임 시퀀스를 처리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 RN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간단히 배우겠습니다. 크게 LSTM, GRU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나중에 배울 때도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좀 자세하게 배웠는데 수학적으로 재미난 구조고, 근데 이게 확연한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확연한 한계가 뭐냐면, 일단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롱 시퀀스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보통 요즘 NLP 쪽에서 이 토큰 길이를 보통 컨텍스트 랭스라고 하는데, 컨텍스트 랭스가 한 10에서 20 정도 간신히 처리하는데, 요즘 챗GPT 같은 컨텍스트 랭스가 한 몇천 됩니다. 8천 정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거의 안 쓰거나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아무도 안 쓰는 기술이 돼버렸다. 불행히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CNN도 지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AI들이 이걸 다 썼는데, 지금은 점점 안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CNN도 나중에 우리가 배운 트랜스포머로 다 대체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약간 과거에 뭐 화려했던 뭐 이게 스포츠 뭐 경기를 비유하면, 야구로 비유한다면 과거에 화려했던 이런 야구 선수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런 애들이 유명했었지 수준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얘기죠. CNN이나 RNN이 이제는 본인들의 전성기를 다 겪고 이제는 거의 아무도 안 쓰는 그런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면 신인 스타 플레이어는 누구냐? 바로 트랜스포머다. 이게 모든 것들을 트랜스포머가 대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대세가 아예 그냥 트랜스포머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도 트랜스포머를 위주로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아주 오래된 기술은 아닙니다. 솔직히 나온 지 한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은퇴를 해야 되는 이런 기술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방금 말한 트랜스포머가 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8장쯤에서 이런 구조를 갖고 왼쪽 블락을 인코더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디코더라고 그러고 뭐 몇 가지 중요한 한 서너 가지 중요한 어떤 기본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배울 때 뭐 이 블락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뭐가 연산이 어떻게 되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트랜스포머를 설계할 때 디자인 필라소피라고 하죠. 설계 철학이 어떤 철학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설계 철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원리들 서너 가지를 위주로 우리가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디테일은 사실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기로부터 많은 변종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많은 변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스포머를 설계할 때 꼭 필요한 기본 원리들이 뭔가를 위주로 우리가 8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쪽에, 영상 인식 쪽에 뭐 응용이 될 수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는 용어들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어 잘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사람 손 들면은 제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있나요? 차이 하지 말고. 여기 파란 옷 학생 아나요? 그 뒤에 하얀 옷 입은 학생. 여기 제일 뒤에 뒷자리에 여학생 압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용어가 뭔지는 알죠? 네. 자, 그래서 뭐 영상 쪽에 이제 그런 태스크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그래픽스 쪽에 많이 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3디멘셔널한 그런 모델링을 할 때, 옛날에는 이제 3D 모델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그렸는데, 실사 사진을 3D 모델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막 수십 대의 카메라를 360도로 설치해 놓고 그걸 동시에 탁 찍어 갖고 3D 모델을 만드는데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몇십 대 카메라를 동원하지 말고 여전히 많이 필요하긴 한데 뭐 작으면 한 두세 대, 많으면 한 열 몇 대 정도 카메라로 아니면 한 대 카메라로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찍으면은 이 물체의 3D 구조를 찾아내서 그걸 인공신경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뉴럴 렌더링이라는 분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벤치가 있으면 이 벤치를 한 서너 개 각도에서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여기서 쓰이는 어떤 방법론으로 학습을 시키면 그 찍은 각도 외에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시각도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량도 저런 식으로 마음대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건 안 되나? 왼쪽도 플레이백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부자들이 뭐 달리라든가 소라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로 역시 다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졌다. 텍스트를 넣으면 새로운 이미지나 영상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6, 7장에서 NLP를 다루게 되겠고 그런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학습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 알파고 구조가 이런 건데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테고 시간이 되면 강학술의 기본 원리를 다뤄보도록 하겠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 장에서는 이제 딥러닝의 기본 구성 요소인 리니어한 부분을 좀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리그레션 문제,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리니어하게 문제를 풀 때 어떤 방법론으로 풀어야 되는가. 이거는 사실은 딥러닝 이전의 방법론이죠. 딥러닝은 넌리니어한 어떤 처리 방식인데 이거는 리니어한 처리로 하는 리니어한 처리를 배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뭔가 페다고지컬하다고 하는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 순서상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딥러닝은 넌리니어한 어떤 프로세싱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넌리니어한 게 진짜 넌리니어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99.9%는 리니어한 프로세싱이고 0.00001%가 넌리니어한 부분만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니어한 프로세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딥러닝을 잘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얘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딥러닝 관련된 용어들이 사실은 이 전통적인 이러한 이론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익숙해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과정은 여기서는 편의상 데이터들이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리그레션, 간단한 부동산 시세를 예측하는 그런 간단한 리그레션 문제, 또는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 정의를 하고 수학적으로 필요한 사실들을 한번 뒷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세 예측인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아파트의 평수가 주어지면 그 평수를 인풋으로 넣으면 이 아파트의 가격을 예측해주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기존에 거래됐던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평수가 인풋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은 아웃풋 Y가 되고 가격은 컨티뉴어스한 넘버니까 이건 당연히 리그레션 문제가 되겠죠. 인풋도 스칼라하고
아웃풋 Y도 스칼라인. 그래서 어느 특정 도시, 여기는 뭐 포틀랜드라고 얘기했는데, 도시의 실제 거래 실적들을 평수 대비 가격으로 쭉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면 이런 점으로 표시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리그레션은 좀 용어가 통계학에서 와서 좀 이상하게 직관적이지 않은 용어라고 했습니다. 사실 더 직관적인 용어는 커브 피팅 하는 거라고 그랬죠. 리그레션 문제는 스캐터 플롯을 하나의 직선 또는 뭐 하나의 2차 곡선으로 커브 피팅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인데, 그 직선이면은 직선의 공식이 ax 플러스 b죠. 파라미터가 a하고 b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커브 피팅을 한다라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그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 절편을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찾는 문제가 바로 이 리그레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차 함수로 리그레션을 하는 거고, 꼭 1차 함수로 리그레션 하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냥 2차 함수로 리그레션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로 언제든지 리그레션 해도 됩니다. 다 더 복잡해질 뿐이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2차 함수로 리그레션 하는 경우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의 편의상. 자, 그래서 뭐 이 챕터가 사실은 그렇게 딥러닝 자체는 아니지만 딥러닝에 쓰이는 뭔가 새로운 용어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랬죠. 그 용어들이 사실은 대체로 통계학에서 온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한 용어들이 많은데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쓰여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인풋은 우리가 그냥 인풋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통계학에서 피처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인풋 피처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보통 아웃풋 Y라고 부르는 것을 보통 통계학에서 온 얘기 같은데 이것도 타겟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용어들이 뭐 생소한 용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타겟은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고 인풋 피처는 인풋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제 가정은 지금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지도학습이죠. 항상 데이터가 인풋도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타겟, 아웃풋도 같이 쌍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쌍 페어를 트레이닝 이그젬플이라고 하죠. 근데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한두 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 한 100만 개 이상, 뭐 많으면 몇십억 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하죠. 트레이닝 셋이라고 한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예시를 들면은 서울 시내에서 지난 10년간 거래된 모든 아파트들의 거래 기록, 아파트 면적과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데이터로 다, 사실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긁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료로 공개된 데이터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정말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궁금하면 국토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다운로드 받는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거래 실적이 몇십만 건 되겠죠. 전국으로 치면은 몇십만 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런 리그레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데이터만 긁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한번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에 나오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특히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구하는 게 사실은 AI 개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한테는 불행한 얘기인데 AI를 개발할 때 AI 개발자한테 들어야 되는 비용하고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걸 라벨링 해주는 알바생들한테 써야 되는 비용이 비율이 보면 거의 1대 99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얘기죠.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AI를 배워서 사회에 나가면 AI에 대한 투자 비용을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다 가져오면 좋은데 사실은 데이터 컬렉션 하는데 돈 다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AI 자체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방법론들이 최근에 나왔고 또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라벨링을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한 3, 4년 사이에. 그래서 최근에 개발되는 AI들은 최대한 라벨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라벨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알바생들이 돈을 버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쨌든 알바생이 라벨링을 하든 뭐 누가 했든 아니면 어디서 데이터셋을 긁어오든 이런 걸 가정하고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그만큼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만드는 경우는 최우선 가산점을 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렵다는 걸 에브리바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AI 만드는 것보다 모델 개발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만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좀 역설적인 사실을 잘 알고 졸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AI 기술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거는 현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뭐 좀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통계학에서 온 용어입니다. 데이터셋이만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우는 어떤 학습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을 돌려서 어떤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그 리니어 머신러닝 모델을 보통 통계학에서 온 용어인데 하이퍼스티시스라고 합니다. 약간 용어가 좀 이상하죠.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하면 가설인데 가설하고 인공신경 머신러닝 모델하고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뭐 통계학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모델링을 했다. 모델링 자체가 일종의 뭔가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가설을 썼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델을 이 앞자를 써서 H의 하이퍼스의 앞자를 써서 보통 H라고 보통 많이 표시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모델을 표현할 때 모델의 함수를 보통 H라고 많이 쓰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부동산 시세 측에서 인풋이 하나의 스칼라 값이었는데 평수 또는 면적 요거를 약간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풋을 하나의 벡터로 하나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가게 즉 투디멘셔널 벡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는 면적이 되겠고 또 하나 뭘 추가하냐면 방의 개수 그 아파트가 뭐 방이 한 개냐 두 개냐 방이 아예 없는 거 스튜디오 뭐 원베드룸,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이런 식으로 0, 1, 2, 3 이렇게 방의 개수를 정할 수 있겠죠.
자, 그것도 하나의 인풋 피처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는 투디멘저널한 인풋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은 x1, 그 다음에 방의 개수는 x2. 그래서 인풋은 투디멘저널한 벡터로 보고 아웃풋은 여전히 스칼라입니다. 가격. 이렇게 인풋이 투디멘저널한 벡터일 때 리니어한 모델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거냐. 커브 피팅을 하는데 리니어하게 커브 피팅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커브 피팅이 좀 복잡해지죠. 아까처럼 이렇게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number of bedroom, 그 다음에 수직축이 가격. 그래서 일종의 뭔가 이런 서피스가 나오겠죠. 인풋 변수가 2차원이고 아웃풋 스칼라니까 뭐 이런 서피스가 나올 겁니다. 이런 서피스를 커브 피팅하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직선이 아니고 어떤 평면을 나타내는 평면의 식으로 이 서피스를 커브 피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게 n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풋이 2디멘전이라고 가정했는데 뭐 변수 아무거나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의 개수 그럼 3차원이 되고 또 뭐 창문의 개수 4차원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말이 안 되지만 부엌의 개수 5차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으면 n차원 변수가 됩니다. 그렇죠? n차원 벡터가 들어가고 그러면 n차원 공간에서 하나의 스칼라 밸류니까 이런 n차원 공간에서 표현되는 어떤 그 서피스가 나옵니다. 실제 데이터는. 그리고 그 서피스를 여기서는 우리가 1차 식으로만 커브 피팅을 하기로 가정을 했으니까 사실 1차 식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뭐 2차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계산의 편의상 1차 식으로 하게 되면 n차원 공간에서 n차원 공간의 평면의 식이 있습니다. 그게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죠. 하이퍼플레인으로 그 데이터를 가장 근접하게 근사시킬 수 있는 하이퍼플레인의 식을 찾아내는 게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의 핵심적인 프로블럼 데피니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정의를 디파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얘기인데 뒤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식으로만 커브 피팅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변수가 x1, x2 두 개가 있는 거죠. 2디멘저널한 인풋 벡터가. 그 각각에 대해서 리니어한 1차항만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x1에 대한 어떤 개수 곱해주고 x2에 대한 개수 곱해주고 그래서 인풋 벡터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의 어떤 가중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세타1, 세타2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고 그거 플러스 상수항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수항이 없으면 항상 원점을 지나는 평면의 식이 되어버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y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에서 y는 이걸 x3라고 보면 되겠네요. 3차원 공간에서 x3는 뭐 ax1 더하기 bx2 하면 이건 항상 원점을 지나가는 평면이라는 거 아마 고등학교 수학
좀 뒷부분을 배운 학생들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원점을 지나간다는 게 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뭔가 상수항 옵셋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방이 아무리 작더라도, 면적이 아무리 작더라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살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이 있을 거니까 그 최소값이 바로 상수항에 해당됩니다. 상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프 디멘저널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1차 식으로만 구성된 파라메타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여기 앞에 이 식으로부터. 뒤에 학생? 네? 왜 3개죠? 그렇죠. 세타 1, 세타 2, 그 다음에 상수항. 3개가 된다. 자,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걸 n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인풋 변수가 n개가 있으면 x1, x2부터 xn까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가중치 세타 1부터 세타 n이 있고 반드시 상수항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 즉 파라미터가 한 개가 꼭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수항을 필요로 한다. 즉 무슨 얘기냐? 일반화시키면 인풋이 n디멘저널한 벡터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1차식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여야 된다. 즉 n 플러스 1 디멘전의 벡터여야 된다. 이 세타들을 다 모아놓고 세타 0, 세타 1, 세타 2를 이렇게 수직으로 모아놓으면 벡터가 되겠죠. 즉 인풋이 n 디멘전이면 파라미터의 디멘전은 n 플러스 1 디멘전이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예시로부터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언급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리그레션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앞에서 나왔던 1차 이 식을 조금 더 쉽게 보통 벡터라이즈 한다고 하는데 스칼라들의 곱과 합으로 표현하지 말고 벡터들의 곱과 합으로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노테이션이 간단해질 수 있다. 왜? 뭐 이 경우처럼 변수가 3개뿐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변수가 뭐 몇백 개, 몇천 개 된다 그러면 이거 종이에 쓰기도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보면 세타 1부터 세타 n까지가 있고 이건 n 디멘저널한 거죠. 세타 0 제외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풋도 x1부터 xn까지가 있는데 식의 구조로 가만히 보면 이게 내적하고 똑같죠. 세타라는 벡터하고 x라는 벡터를 그래서 이 식을 이미 n 디멘전으로 갈 때는 당연히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게 훨씬 컴팩트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적으로 표현하자는 얘기입니다. 세타를 하나의 벡터로 보고 그 다음에 x도 하나의 벡터로 봐서 내적으로 하고 거기 이제 추가 상수 세타 제로를 추가하면 되는데 그걸 또 별도로 더하기도 귀찮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지금 인풋이 n 디멘전이라고 가정했는데 편의상 인풋을 n 플러스 1 디멘전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풋에 원래 없던 변수 x1부터 xn까지만 있었는데 제 앞에 x0를 하나 강제로 하나 넣습니다. 그냥 상수 1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그냥 수식에 편의상 집어넣는 아무 의미 없는 상수가 되겠죠. x0를 1로 놓고 그러나 추가하면 x를 n 플러스 1 디멘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세타 제로는 세타 제로 곱하기 1로 볼 수 있으니까 세타 제로 곱하기 x 제로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전체를 하나의 n 플러스 1 디멘전 벡터의 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도 n 플러스 1 디멘전, x도 n 플러스 1 디멘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과정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아웃풋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모델을 H라고 부른다 그랬죠. 하이퍼피스의 약자로. 자, 그러면 이제 커브 피팅을 한다 그랬는데 커브 피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커브 피팅 하려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있네요. 커브 피팅을 한다는 얘기는 이 스캐터플롯의 중심을 관통한 어떤 직선을 하나 찾아내자는 얘기인데, 즉 기울기하고 절편을 찾아내자는 얘기인데, 아무 기울기나 아무 절편이면 안 되겠죠? 최대한 이 중간을 지나가는 동인데, 이 중간을 지나간다는 게 너무 직관, 이걸 수학적으로 조금 디파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는 뭐냐면, 이 직선이 각 해당하는 요 데이터 포인트에서의 값이 있을 때 그 데이터 포인트하고의 차이,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하고 차이,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하고의 차이. 근데 그 차이의 음수 양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해버리고 그거를 에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예측하는 값하고 커브 피팅이 예측하는 값과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 그 에러의 절대값의 제곱의 데이터가 지금 m개가 있으면 그런 에러들을 m개를 다 더한 거를 최소화시키는 그 직선이 가장 좋은 직선이다 라고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도 말이 되는 게 각 데이터들 간의 에러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데이터들 어떤 클라우드의 중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직선이 일로 지나가면 에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모든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들은 직관에서 옵니다. 직관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 커브의 에러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중간을 지나가는 게 뭐냐가 직관이고, 근데 중간을 지나가는 거를 수학적으로 잘 디파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러들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거다 라는 식으로 한 스텝을 뭐라 그럴까요? 그 사고 과정에서 한 스텝을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 점프를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거란 얘기죠. 결국은 커브 피팅한 직선의 그 예측값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이게 i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에러죠. 그 에러의 뭐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가로 열고 제곱이나 똑같죠. 그래서 제곱을 특별히 하는 이유는 사실 제곱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4승을 해도 되고 6승을 해도 되는데 제곱하는 이유는 음수 양수를 구별 안 하기 위해서. 음수든 양수든 그놈의 절대값만 우리는 관심을 갖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어떤 얘기죠? 물론 절대값을 취할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저런 걸 L1 놈이라고 하는데 절대값은 약간 미분하기가 귀찮아집니다. 근데 이런 스퀘어 텀, 제곱은 미분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절대값보다는 L2 놈이라고 하는데 스퀘어 에러를 AI에서는 더 많이 쓴다. 특히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더하고 그냥 2분의 1은 나중에 미분할 때 요놈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리그레션 문제를 수학에서 수학적인 문제로 볼 때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냐면 최소화 문제로 볼 수가 있다. 즉 이렇게 정의된 목적 함수 j 세타,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타는 우리가 찾으려면 뭐 기울기 절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아보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보통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보통 부르죠. 최소화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리니어한 모델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는 딥러닝 넌리니어한 모델에서 배우는 테크닉을 여기서 다 배웁니다. 사실은 챕터 2에서. 그래서 챕터 2를 배우는 이후에 세 번째 수능 목적은 딥러닝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이 사실은 리니어 모델 학습시키는 방법론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 똑같다. 그거를 그냥 인식하기하고 뭐 그냥 그러면 이 기회에 아예 그냥 같은 학습 방법을 쉽게 배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걸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는 게 문제인데 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죠. 딥러닝의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론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저는 뭐 SGD,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딥러닝 학습의 뭐 가장 중요한 개념을 오늘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쉬운 방법이다. 놀랍게도 쉽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조명을 자, 세타가 원디멘셔널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타는 최소한 2디멘션은 돼야 되는데 그냥 원디멘션이니까 상수 하나만 있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재미없는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세타, J세타는 항상 이런 모양입니다. 항아리 모양. 최적화 이론에서는 이걸 이제 컨벡스하다고 하는데 이게 세타고요. 이게 J세타니까 이상하긴 하네. 수직선 여기다 그리지 말고 이쯤에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J세타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고 싶다라는 게 우리 목적이죠. 요 점을 미니멈이 되는 요 점, 거기에 해당하는 수평축값, 요 점을 찾겠다는 얘기죠. 세타 스타라고 부르자는 얘기죠. 이게 쉬운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다음 3장, 4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 그냥 여기서 다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 포함해서 리니어 모델의 그 학습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을 좀 절묘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랜덤하게 임의의 초기값 세타를 아무데나 하나 선정을 합니다.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냥 랜덤하게 여러분들이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해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먼저 한번 시작을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세타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해당하는 함수값이 있겠죠? 이 함수값에서 항상 기울기를 우리 함수 j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미분하면 기울기를 찾을 수 있겠죠? 기울기를 찾을 수 있고, 기울기는 이 세타라 그러면 탄젠트 세타 값이 되겠죠, 당연히. 이 점에서 시작을 했을 때 랜덤하게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이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뭐 여길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편의상 여기서 시작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미분을 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미분의 물리적인 의미는 그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고,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이 왼쪽으로 가면 음수란 얘기죠. 네, 여기서 미분을 구하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이 음수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사실은 그냥 딥러닝 학습의 전부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찾는 목적은 뭐냐? 최종 목적 지는 뭐냐면 요 놈을 찾고 싶은 거죠. 미니멈 함수값을 받는 점. 즉 최소점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울기가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랜덤하게 선정한 첫 번째 시작점이 최소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반박해보시죠. 반박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 말은 여기서 목적지로 가려면 반드시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울기는 양수니까 플러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의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델타 J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 옮겨가야 될 점 세타 2는 요 점에서 요만큼 옮겨가는데 기울기만큼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그 변화가 크다는 얘기니까 뭐 약간 많이 옮겨가면 좋다 뭐 그런 얘기죠. 기울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움직이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적어지죠. 여기서는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 다가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왕복 달리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왕복 달리기 해본 사람 체육 시간에 보통 하지 않나요? 재미난 비유인데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들은 왕복 달리기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 왕복 달리기 잘 못하는 이유는 그쵸? 그런 걸 오버슈팅 한다 그러죠. 딱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구간보다 더 갔다가 또 이쪽으로 올 때 너무 빨리 달리니까 더 많이 가고 그러니까 더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 순간에는 움직이는 양을 줄여줘야 된다. 여기서는 기울기가 작으니까 움직이는 양을 줄여줘야 되고 기울기가 크면 많이 움직여도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만큼 빼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비율을 빼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그냥 적절한 나중에 실험적으로 정할 어떤 상수 알파를 곱해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식이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세타 2에서 세타 3로 가고 세타 3에서 세타 4 가고 세타 5 가고 7,
9, 10, 11 하다가 이 근처에 오면은 점점 촘촘해진다는 얘기죠. 왜?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움직이는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가 딱 원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 이런 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테크닉을 점진적으로 최적화한다. 그래서 Iterative Optimization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수학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약간 휴리스틱한 방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수학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엔지니어링적인 방법, 좀 점차적으로 솔루션을 찾아내가는 방법, 이런 방법론, 이터레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이 기울기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방법. 이건 말로 설명한 게 딱 이런 식으로 식이 편이 되죠. 그러니까 이전의 세타 값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적당한 알파 값으로 스케일링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라. 놀랍게도 현대적으로 쓰이는 뭐 챗GPT며 뭐 무슨 소라며 이런 모든 대부분의 딥러닝들이 복잡한 학습 방법론을 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원천적으로 다 이거에 기원 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집으로 테이크홈 메시지는 딥러닝은 아주 쉽다. 그렇죠?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뭐 별 게 없죠. 딥러닝은 매우 쉽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법,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딥러닝 트레이닝은 뭐랄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은 좀 어려운가요? 미분을 모르니까. 중학생은 미분 배우나요? 그럼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충분히 쉽다. 그럼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죠, 딥러닝이. 근데 딥러닝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학습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쉬운데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학습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쉬운데 지난 시간에 정의를 내렸을 때 이분법, 영어로 다이카토미라고 하죠.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단계의 성능의 차이를 어떻게 메꿔나갈 거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쉽지만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의 갭은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해야 될 부분은 이 과목에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고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트레이닝에서 온 결과를 가지고 실제 인퍼런스 할 때 어떻게 성능을 올릴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라고 하죠.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을 어떻게 줄일 거냐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포커스를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